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지은이는 조승우, 출판사는 바이북스입니다. 책값은 19,000원, 294쪽. 초판 일쇄는 2022년 10월 20일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읽겠습니다. 조승우. 경영대 졸업 후 학군장교 ROTC로 군복무를 마쳤다. 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체중 증가가 시작된다. 3년차에 사업을 결심하고 퇴사 후 해외 연수를 떠난다. 귀국 후 커피 유통 및 제조 사업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모든 것을 중단하고 고향에서 몸과 질병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다. 이후 약학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했다. 병원의 검사와 처방하는 약으로는 절대 병을 완치할 수 없음을 알고 방법을 찾기 시작한다. 모든 질병은 평소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가공식품에서 채소, 과일식으로만 바꾸어도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요요 없이 15kg을 감량하며 약과 만성 통증에서 벗어났다. 현재 한약 전문 약국인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이어트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살이 찌는 이유는 몸에 쌓이는 독소 때문이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독소 청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먹어도 독소가 쌓이지 않는 유일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죽은 음식이 아닌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가공식품이 아닌 채소, 과일식이 정답이다. 진리는 단순하다. 700만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하며 먹었던 것을 먹으면 된다. 먹는 것부터 자연으로 돌아가자. 호모사피엔스와 99.6%의 유전자가 같은 침팬지는 여전히 숲에서 바나나를 먹고 산다. 인간은 1만 년 전부터 수렵 채집 생활을 끝내고 농경 생활을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불과 수백 년 동안 넘쳐나는 먹거리 속에서 살고 있다.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난 결과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만이라는 질병이다. 비만은 현재 우리 몸이 보내는 강력한 생존 신호다. 몸에 쌓인 독소가 뇌와 심장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지방으로 축적되는 작용이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핵심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이다. 해독을 해주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뿐이다. 칼로리는 물 온도를 1도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한다. 미국의 영양학자가 만든 개념으로 100년이 넘었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음식을 제한하고 운동을 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소용없음이 밝혀졌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가들은 비만은 무엇을 먹는지와는 상관없이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당시는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담배와 탄산음료 광고를 했으며 심지어 임산부까지 흡연 광고에 등장했다. 술, 담배, 탄산,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비만과 칼로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칼로리는 음식이 갖고 있는 열량을 수치화한 것이다. 가공식품들이 몸에 나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높은 열량의 과일보다는 낮은 열량의 비스킷이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고 혈당 관리에도 좋은 건강한 음식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자연으로 돌아가 생각하면 된다. 동물들은 절대 칼로리 계산을 하며 먹지 않는다. 가장 신선하고 몸에 건강한 것을 본능적으로 먹는다. 칼로리에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채소, 과일식이다.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실이다. 인류가 700만 년간 먹어온 채소, 과일식은
절대 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교수인 로이 윌포드 박사의 유명한 생쥐 실험이 있다. 그는 면역학과 노인학, 노화작용에 있어서 거장이다. 생쥐는 보통 2년을 산다. 윌포드 박사 실험을 적용한 생쥐는 2배나 더 살았다. 사람으로 치면 160살 이상을 산 셈이다. 장수뿐 아니라 암이나 심장병에도 거의 걸리지 않았다. 실험은 그저 일주일에 5일만 먹이를 주는 것이었다. 이틀은 단식을 통해 소화기관에 휴식을 부여한 것뿐이다. 소식을 하면 소화기관이 일을 덜 하게 되고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왜 그런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화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크다. 장기가 빨리 노화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이어진다. 수도승, 스님, 종교인 등 수행을 하며 채소 과일식을 하는 이들 중에 배가 나오고 비만인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고령이 넘을수록 더욱 눈빛이 살아있고 피부가 좋으며 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하면 할수록 사용할 에너지는 늘어난다. 일반적인 음식은 보통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다. 채소 과일식은 30분에 불과하다. 소화를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적고 흡수를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는 훨씬 크다. 어떤 음식을 위주로 먹는지가 수명을 결정짓는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은 미국의 세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낮과 밤의 24시간 주기 작동 원리를 규명한 연구다. 생체 리듬의 주기가 깨지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비만과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밤에 음식을 안 먹는 것이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2시간은 무조건 공복을 유지하기만 해도 비만을 예방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폐렴, 4위는 뇌혈관 질환이다. 고령자들의 사망 원인에 폐렴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볼 수도 있다. 애석하게도 5위는 자살이다. UN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 59위다. 암과 심장질환의 사망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의학기술과 약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왜 매년 늘어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원인은 놔둔 채 증상에만 집중하고 있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원인은 독소다. 독소를 배출하고 쌓이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소 과일식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400만 년 동안 하루에 한두 끼, 육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했다. 농경생활 시작인 1만 년 전부터나 배불리 먹기 시작했다. 혈관 질환으로 보면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합한 사망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더 많다. 심장병 환자 4명 중에 1명에게 나타나는 최초의 증상은 사망이다. 혈관을 좁히고 막히게 하는 것은 동물성 기름이다. 암은 절대 짧은 시간 안에 오지 않는다. 암세포가 생겨 자리를 잡는 데는 최소 10년이 걸린다. 불과 3개월 전 건강검진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는 것은 현재 검진 수준이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암 전문의는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를 선호할까? 캐나다 맥길 대학 폐암 전문의에게 화학요법 치료를 할 것인지 묻자 무려 75%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의사들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요법이
근본 치료법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핵심은 건강한 음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암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특히 항암 치료를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라거나 여전히 백미를 먹고 심지어 커피, 라면, 빵도 먹는 경우가 그렇다. 살이 계속 빠지면 힘이 떨어지니 주위에서 소고기를 먹는 게 좋다고 하여 먹는다. 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병원 핑계를 댄다. 병원은 절대 환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항암 부작용을 줄여주는 천연 생약이 아니더라도 채소, 과일식만으로도 충분히 몸의 자가 치유력을 높여줄 수 있다. 예방의학이 뒤늦게 연구되고 현재에도 예산 편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의 출발은 음식이라는 사실은 외면한 채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이 돈이 된다. 우리나라의 현재 식습관과 식문화에는 미국의 식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 육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습관은 미국처럼 인구의 약 50% 정도를 심장병으로 죽게 만들 것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채식동물의 위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육식동물에 비해 위장 구조가 훨씬 더 길다. 대략 200만 년 전 꼿꼿하게 서 다니는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다른 대륙으로 진출했다. 호모 에렉투스는 육식동물로 밝혀졌다. 대형 동물을 사냥하며 육식만을 고집하다 생존에 실패했다. 네안데르탈린은 30만 년 전쯤에 유럽 지역에 정착한다. 그들 역시 거의 육식을 했다. 수명은 30세를 넘기는 경우가 없었다. 10만 년 뒤에 호모사피엔스도 드디어 아프리카를 떠나 이동한다. 20만 년 동안 채식을 주로 하며 살아왔다. 식물이나 과일이 부족한 경우에만 육식을 했다. 호모사피엔스는 결국 네안데르탈린을 3만 년 전 멸종시키고 현 인류로 살아남았다. 공교롭게 농사를 짓기 시작하며 호모사피엔스는 더 많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수렵 채집을 위해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떨어졌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들을 먹어오다 쌀, 밀, 보리, 감자, 옥수수 등과 같은 단일 작물을 먹기 시작했다. 1만 년 전부터 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며 과다한 육식 섭취를 하게 되었다.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끔 진화되었다. 자연의 세계, 즉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는 이상 자연사를 한다. 인간만이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다 죽는다. 육식동물의 소화기관은 초식동물보다 훨씬 짧다. 독소가 가득한 음식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호모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은 육식동물보다 상당히 길다. 99.6%의 DNA가 일치하는 침팬지의 위장과도 닮아 있다. 침팬지는 과일과 채식 위주로 먹는다. 채소, 과일식은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0분에 불과하다. 인간이 출생 후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 신생아부터 1년 사이다. 1년에 약 25cm가 넘는 성장을 할 때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모유다. 모유가 주는 영양분을 분유는 절대 대체할 수가 없다. 모든 분유 제품에 아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놀랍게도 모유 속 단백질 함량은 겨우 6에서 7%에 불과하다.
한국영양학회의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3g이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보통 40에서 70g 정도면 충분하다. 외식할 때 고기의 1인분 단위가 보통 200g인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채식동물의 위장구조를 갖고 있는 인간이 육류 소비를 엄청나게 시작한 지는 불과 300년도 되지 않는다. 그 결과는 위암과 대장암의 지속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단백질은 결코 고기에만 있지는 않다. 대두 22g으로 닭가슴살 170g을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토마토, 오이, 살구 등 채소의 단백질 함량은 아주 높다. 인간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90%에 달한다. 노화 과정을 겪을수록 수분 구성률이 떨어진다.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수분 함량이 70% 이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음식은 채소와 과일밖에 없다. 살아있는 수분이 들어간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비만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다. 과도한 당은 고혈압과 당뇨를 가져온다. 미국의 42대 43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몸무게를 13kg 이상 감량한 후 심장병이 완치되었다. 햄버거, 감자튀김, 도너츠 등 지방이 높은 음식을 즐겼던 빌 클린턴은 정제 탄수화물 당 중독임에 틀림없다. 그는 2001년 퇴임 후 2004년 관상동맥 우회술, 2005년 폐질환 수술, 2010년 2개의 스텐스 삽입을 한 심장 수술을 받았다. 그가 최고의 치료를 받았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를 건강하게 만든 것은 수술이 아닌 채식이었다. 육류와 생선, 유제품, 가공식품을 완전히 제외한 진짜 채소 과일식이다. 관상동맥 전문의인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 박사가 있다. 그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해 햄버거와 도넛을 끊게 하고 심장병을 완치시켰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심장질환 환자들을 철저한 과일과 채식만으로 완벽하게 치유한 의사다. 그의 방법은 단순하다. 동물식을 중지하고 식물식을 하라.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먹어라 이다. 채소, 과일식만으로 질병이 완전히 치료된 의학적인 증거는 이미 넘쳐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접하기 어려운 걸까?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현재 사망 원인 두 번째인 심장질환, 즉 심장병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없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생긴 환경에 의한 질병이다. 기름진 음식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서 생긴 질환이다. 콩기름으로 만든 식용유는 1971년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비싸서 하루에 1~2g만 섭취했다. 지금은 다양한 식용유를 하루에 50g 이상 섭취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50년대 초까지 유방암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지방이 많은 서구 음식을 섭취하며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졌다. 각종 암과 당뇨와 비만은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곳에서 높게 나타났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수분 함량 70%를 유지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수분은 가열, 가공되는 순간 사라진다. 죽은 음식이라는 것은 효소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는 42도에서 기능을 잃기 때문이다.
수분 함량이 70%가 넘으며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아이슬란드의 국립박물관에는 맥도날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이 1년 동안 전시된 적이 있다. 2009년 아이슬란드에서 맥도날드가 철수 결정을 내리고 영업 마지막에 판매한 햄버거다. 3년이 지난 2012년에 구매자의 집 차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치즈버거와 감자튀김은 멀쩡했다. 역사적 유물 가치가 인정되어 전시되었다. 구매 후 13년이 넘도록 햄버거와 감자튀김은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있다. 전혀 썩지 않는다는 뜻이다. 2020년이 돼서야 맥도날드는 수분 부족으로 부패하지 않는다고 공식 인정했다. 앞으로도 썩지 않는 햄버거로 계속 전시될 것이 분명하다. 인간은 썩지 않는 햄버거와 기름에 튀긴 감자를 먹도록 진화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동물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음식을 가공해서 먹는다. 가공된 음식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지구상의 어떠한 포유류도 다 자란 후에 어미의 젖을 먹지 않는다. 영양학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이다. 소와 닭은 집단 사육과 유전자 변형된 사료를 먹으며 자란다. 빨리 키우기 위해 각종 항생제와 화학품이 주입된다. 치명적인 독소들이 고스란히 우유와 계란에 쌓인다. 우유를 원료로 한 유제품에도 문제가 생긴다. 영양을 위해 매일 먹을 필요가 없는 동물성 식품이다. 섭취 시에는 유기농, 친환경, 동물복지 인증 제품을 확인해서 먹는 게 중요하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의학계는 모유보다 우유가 몸에 좋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발달한 낙농업계와 축산업계는 아주 오랫동안 소비자에게 진실을 감춰왔다. 알레르기와 비염, 천식 등 만성 질환이 우유와 계란 등을 끊으며 사라지는 사례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다.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도리어 부작용 사례가 점차 확인되고 있다. 채소, 과일식만으로 모든 영양소는 충족할 수 있다. 인류는 그렇게 진화해왔다. FDA는 미 식품의약청으로 우리나라로는 식약처다. 미 식품의약청이 운영되는 재정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제약회사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유럽의약품안전청 EMA도 같은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전적으로 대변해 줄 수 없는 구조임을 뜻한다. 비타민 마케팅은 영양제 섭취를 필수적으로 만들어 세계적으로 판매되게 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비타민 영양제의 효능은 미비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의 결과다. 효능이 없을 뿐더러 장기간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논문은 제약회사의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미국의 10대 산업 중 하나이며 그 규모는 한 해 50조가 넘는다. 우리나라도 현재 5조 원의 규모를 넘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박사이자 국립암센터 교수인 명승권 의사는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제품부터 끊으라고 한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각종 영양제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있다. 도리어 비타민 섭취가 사망률을 올린다고 경고한다. 인류는 건강기능식품 없이 700만 년을 생존해왔다. 오직 채소, 과일식으로 말이다. 하루 5시간 정도의 밥 먹을 시간과 휴식도 없이 바쁘게 일하는 사람은 아픈 게 당연하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픈 몸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한다. 비타민 결핍증으로 인류가 치명적인 사망에 이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은 사람의 수명이 줄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다. 현재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필수 영양제는 임신 초기 태아의 뇌 발달을 위한 엽산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약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따른다.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 의사들은 처방을 한다. 가공식품 어디에도 성장 과정에 아기에게 해롭다는 경고 문구는 없다. 어린이집에서도 스파게티와 빵을 간식으로 12개월이 지난 아기들에게 똑같이 먹인다. 식품 업체들은 가공식품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없게 만들어버렸다. 채소, 과일식은 후식으로 먹는 것으로 둔갑되었다. 그 결과 소비자는 건강을 잃고 식품업체는 돈을 벌고 있다. 가공식품은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다. 모든 영양소가 파괴된 죽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각종 화학 첨가제를 넣는 것이 가공이다. 영양분이 없는 가공식품 섭취는 뇌에 잘못된 정보를 주어 끊임없이 먹게 만든다. 배가 고프다는 착각에 야식으로 치킨과 맥주, 라면에 만두를 먹는 이유다. 식욕 조절 중추 기능이 고장난 것은 가공식품에 든 화학 첨가제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가장 큰 문제는 각종 화학 첨가제를 혼용했을 때 안전성 실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일은 식전에 먹어야 한다고 상담할 때마다 반응은 두 가지다. 과일은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다고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다는 반응이다. 다른 반응은 나는 지금껏 식후에 먹어왔지만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경우다. 형성된 인식을 전환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특히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주입이 된 경우는 더더욱 힘들다. 인간의 몸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게 진화되었다. 자정 능력과 치유 능력 덕분으로 몸의 이상을 못 느낄 뿐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원인은 떡, 과일, 면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라고 한다. 과일을 먹으면 당이 올라가 몸에 안 좋다는 괴담까지 조성되었다. 라면이나 스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천연 영양제인 과일이 마치 질병의 원인처럼 둔갑한 이유는 무엇일까? 발효가 되는 과일의 특성 때문이다. 발효된 음식은 몸에 좋지만 과일 자체가 몸 안에서 발효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일이 몸 안에서 발효되는 것은 소화가 어려운 가공식품들 다음에 먹어서다. 식후에 과일을 디저트로 먹으며 이러한 증상들이 생긴다. 과일은 반드시 공복이나 식전에 먹어야만 한다. 인간은 과일을 그렇게 먹어왔다. 인간은 오랫동안 과일을 주식으로 하며 생존해왔다. 과일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양학적으로 포도당, 즉 탄수화물, 아미노산, 즉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무기질이 들어있다. 가열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 과일은 번식이 목적이다. 가열을 한다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것이다. 죽은 음식은 발효되어 산성으로 변해 독소가 생긴다. 과일의 천연 당 성분을 가공당인 설탕의 포도당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된다. 과일만 먹는 식습관을 가진 이들을 프루테리언이라고 한다. 과일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단백질 결핍을 가져온다면 그들은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 프루테리언들은 아주 건강하다.
식전 공복에 사과를 먹어 속이 불편한 경우는 다른 과일을 먹다가 위 점막이 회복된 후 먹으면 된다. 식전 과일도 배합을 지켜 먹으면 좋다. 가장 단맛이 나는 멜론이나 수박, 참외 종류는 별도로 먹자. 단맛이 나는 바나나, 포도, 무화과 등은 신맛이 나는 사과, 귤, 파인애플, 딸기 등과 함께 먹으면 좋다. 지방이 많은 코코넛이나 아보카도도 신맛 과일과 먹어도 괜찮다. 단맛, 신맛, 지방이 많은 과일을 동시에 많이 먹을 때는 소화불량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고기나 밥, 김치를 먹은 다음에 과일을 먹을 때는 심각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난다. 빨리 소화되는 과일을 먼저 먹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호모사피엔스 치아는 채소 과일식에 맞게 진화되었다. 총 32개 중 음식을 끊는 앞니는 8개, 고기를 찢을 때 사용하는 송곳니는 4개, 갈아먹는 어금니는 20개다. 재미있는 사실은 치아 구성 비율이다. 단백질 권장 섭취량이 10에서 15%인데 송곳니의 비율이 12.5%다. 700만 년이란 시간 동안 최적의 몸으로 진화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어금니가 20개인 이유는 많이 씹어 먹어야 하는 소화 구조임을 가리킨다. 사람의 위에는 센서가 있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게 위 상단의 3분의 2 위치까지 차면 식욕을 억제하게 한다. 측정 시간은 약 15분에서 20분이 걸린다. 식사를 빨리 할수록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더 먹게 된다. 탄수화물인 밥과 고구마, 감자, 밀 등 통곡물로 만든 음식은 많이 씹어 충분히 침이 나와야 소화가 잘 된다. 빨리 먹어 탄수화물이 분해되지 않고 소장에 들어가면 발효가 된다. 발효는 듣기 좋은 표현일 뿐 실제로는 부패, 즉 썩는다. 방귀나 대변에서 끔찍한 냄새가 난다. 독한 방귀 냄새는 충분히 씹지 않아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독자 중에 주야간 근무교대나 3교대 일정에 맞추어 근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야간 근무를 할 때 야식은 최대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간식은 채소, 과일식으로 대체하자. 아침 퇴근 후에는 가볍게 과일 주스를 먹고 취침에 들어가자. 기상 직후에도 신선한 채소, 과일식을 먹은 후에 일반식을 하도록 한다. 잠들기 전과 기상 후 서너 시간 안에는 채소, 과일식 섭취가 핵심이다. 예능 프로나 유튜브 먹방에서 아침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고 라면이나 파스타, 피자를 먹는 연출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몸은 절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탄수화물은 자연에서 온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로 나뉜다. 탄수화물이 혈당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제 탄수화물 때문이다. 백미나 밀가루로 만들어낸 떡이나 빵, 케이크, 면 종류는 먹는 즉시 혈당이 오른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된다. 간에 지방이 계속 쌓이면 지방간이 되고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함께 온다. 비만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와 통미를 먹자.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먹는 음식의 원료는 밀가루다. 빵부터 국수, 라면, 자장면 등 각종 면 음식의 핵심 재료다. 밀을 갈아서 만든 것이 밀가루다. 밀가루는 탄수화물 92%, 단백질 8%로 이루어져 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복부지방으로 저장이 잘 된다.
당 중독을 일으켜 폭식하게 되는 주요 범인이다. 통밀로 만든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빵을 먹고 싶을 땐 통밀빵이나 글루텐 프리 빵을 먹도록 하자. 밀가루 음식이 먹고 싶을 때는 메밀로 만든 식품으로 대체하자. 통밀은 수입이 아닌 유기농으로 재배하는 우리 밀을 이용하자. 고기를 전혀 안 먹는 것은 채식주의자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자 한다. 최대 하루 한 끼만 고기를 먹는다고 기준을 정해놓자. 안 먹는 날이 많으면 더 좋다. 아침은 과일과 과일 주스만 먹고 남은 한 끼는 통곡물과 해조류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7대 3의 법칙만 실천해도 충분히 건강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소화기관을 살펴보면 육식동물의 위는 인간보다 11배나 많은 염산이 나온다. 장의 길이는 부패하는 단백질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 짧다. 인간의 장 길이는 몸통 길이의 12배에 달해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하며 충분히 영양분을 흡수하는 구조다. 간 기능 역시 고기 섭취 때 나오는 요산 성분을 육식동물은 분해할 수 있다. 인간은 요산을 분해할 효소가 없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생기는 통풍이라는 질병은 요산 수치가 높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순하다. 부드럽고 맛있기 때문이다. 돌이 지난 아기에게 고기를 주면 거부하지 않고 맛있게 먹는다. 부모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자식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다.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는 게 인간의 특성이다.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마블링이 생겼다. 입맛을 중독시키기 위해 각종 화학 첨가제를 넣은 것이 가공육이다. 오랫동안 채식을 해온 불교의 수행자들을 보면 단백질 결핍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없다. 증문즉설로 유명한 정토회의 법륜 스님은 70살이 넘으셨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하고 명상과 참선, 108배와 법문으로 시작해 전국을 누비며 강연을 한다. 어떤 날은 300배, 600배를 하기도 한다. 심지어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항상 농사일까지 하신다. 웬만한 20대보다 훨씬 더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스님은 평생 동안 고기를 드시지 않고 채소, 과일식을 하셨다. 아프리카의 코끼리, 코뿔소, 하마 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 풀과 과일 등이다. 인간과 유전자가 비슷한 고릴라 역시 과일을 주식으로 산다. 인간보다 30배가 넘는 힘을 가진 고릴라는 고기를 먹고 힘을 내지 않는다. 사자나 호랑이는 서로 잡아먹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본능적으로 초식동물을 먹는다. 위급 상황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 법칙을 깨지 않는다. 육식동물이 풀을 먹는 초식동물을 통해 단백질을 얻는 원리다. 아미노산은 열에 약해 가열하는 순간 다 파괴된다. 인간은 식물을 통해서 충분히 필수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다. 고기를 매일 섭취해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말인지 이젠 알 것이다. 고기만 먹는 육식동물들은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 하루 수면 시간이 20시간에 달한다. 과일을 주식으로 하는 원숭이들은 평균 8시간만 잔다. 필수 아미노산은 모두 식물에서 얻을 수 있다. 현미, 고구마, 감자, 콩, 호박, 옥수수, 당근, 양배추, 배추, 바나나, 토마토 등에 다 들어있다. 콩과 견과류에도 함유되어 있다. 김은 36%가 단백질이다. 동물성 단백질이 가진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단백질에는 없다.
여전히 영양학에서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채식주의자들을 통해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는데도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쏟아져 나온다. 반복적인 정보의 노출은 채소, 과일만으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고기에서 해야 했다면 인류는 호모사피엔스까지 오지 못했다. 서너 살 때부터 식사 때마다 들은 말이 있다.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게 자란다. 그런데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뜻은 여러 가공식품을 한 번에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자연에서 온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으라는 뜻이다. 고기와 밥, 우유와 시리얼, 토스트와 계란, 햄버거와 감자튀김, 치킨과 피자, 콜라를 동시에 먹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다. 인간과 유전자가 99% 비슷하다는 침팬지는 과학기술이 점점 발달하며 최근에는 99.6%까지 비슷하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침팬지는 여전히 바나나 나무에서 다른 과일 나무로 옮겨다니며 식사를 한다. 인간은 라면과 가공된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먹고 있다. 침팬지는 질병 없이 자연사하지만 인간은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 죽는다. 하루에 필요한 햇빛은 전문가들이 정해주지 않아도 된다. 비타민 D 수치 검사는 의료와 제약업계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중동 건설 노동자들은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며 현장 일을 할까? 그 많은 작업자들이 모두 피부암에 걸렸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안다.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는 모든 현장 근로자들이 시력을 잃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화학 전문가들은 절대 자외선 차단 관련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잘 알기 때문이다. 햇빛이 강한 시간만 피하면 된다. 선글라스는 뇌에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방해한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호르몬이 멜라닌 색소다. 이 멜라닌 색소의 생산을 선글라스가 막는다. 햇빛은 인간의 적이 아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비타민 D는 과잉 섭취되어 독소와 노폐물이 될 뿐이다. 햇빛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는 혈액 속 비타민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일주일에 3일만 하루 30분씩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필요량이 만들어진다. 여름에 충분히 만들어진 저장된 양으로 3개월을 보낼 수 있다. 인간의 몸은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은 채소, 과일식과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하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다. 지금까지 건강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잡는 채소, 과일식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욕구와 욕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욕구는 자연스럽고 건강하며 필수적인 바람입니다. 식욕과 성욕을 줄여서 식색의 욕구라고 한다면 식욕은 먹는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한 몸의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고마운 장치이고 성욕은 후손을 남겨서 인류라는 더 큰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식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충족시키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욕구입니다. 식색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욕망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임의로 구분한 것입니다. 욕망은 식색의 욕구가 이미 채워졌는데도 더 바라고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찻잔에 차가 이미 가득 찼는데 계속 부어서 줄줄 넘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 욕망입니다.
위장이 가득 찼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채우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것이 욕망입니다. 욕구를 채운 다음에는 멈추는 것이 모든 동식물들이 나면서부터 알고 있는 자연의 지식입니다. 탐욕과 재미로 식색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욕구는 우리의 삶을 구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망하게 합니다.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고 절제하는 지식과 행동을 익히는 것은 불행한 삶을 피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새끼 밥만 굶지 않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구를 넘어서는 더 큰 것을 바라면서도 욕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과 그저 더 누리고 더 소유하고 있는 상태만을 바라는 욕망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부지런히 사업과 투자를 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그것도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익하다 해롭다 또는 필요하다 불필요하다의 잣대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욕망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지만 나 개인에게는 분명 유익하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욕망은 주인공을 해칩니다. 그런데 사업과 투자를 하거나 자기 일에 열심히 매진함으로써 기존에 없었던 효용을 창조하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돈만 욕망하는 사업가와 똑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것이죠. 예를 들어 교토 세라믹을 창업한 이나모리 가즈오 같은 분은 항상 옳은 일만 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사업에 매진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은 그가 큰 돈을 만진 모습만 상상하고 그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지에만 골몰하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곧 거대한 욕망으로 돌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전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욕구는 최대한 충족시키는 게 바람직하고 욕망은 최대한 버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다는 것은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쪽에 사는 친구를 만나려고 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가다 보니 내가 서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이미 1시간이나 서쪽으로 왔고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까우니 그냥 이 길로 계속 가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나의 목적지와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는 변경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수로 선택한 경로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목적지를 바꿔버립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오류죠. 현명한 사람들은 비록 내가 서쪽으로 10시간을 달려왔다 하더라도 내가 가려던 목적지로 이끄는 경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즉시 차를 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에서 누구나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잘 판단합니다. 경로를 위해서 목적지를 변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본말을 전도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채소, 과일식은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처음엔 몸에만 좋다가 나중엔 입에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육식과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은 하면 처음부터 입이 즐겁습니다. 몸을 괴롭히고 몸을 죽이는 결과는 낙숫물이 대도를 뚫듯이 아주 느리게 오랜 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식습관을 버리고 좋은 식습관을 연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배를 위할 망정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 말은 성인은 욕구와 필요와 건강을 위해서 먹지 욕망과 눈맛과 입맛으로 먹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몸과 건강에 필요한, 건강에 좋은 식사를 하지 보이는 것이나 혀의 달콤함을 기준으로 식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욕구와 배를 기준으로 식사를 하시고 욕망과 입맛과 눈맛을 기준으로 하는 식습관을 버려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눈맛과 입맛이 없고 몸에만 좋지만 나중에는 가공식품이 줄 수 없는 자연의 눈맛과 입맛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눈맛과 입맛은 가공식품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배를 위해, 즉 몸과 건강을 위해 가공식품에 길들여진 입맛과 눈맛의 욕망을 포기하고 채소 과일식을 하면 나중엔 몸은 물론 오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마시멜로 실험과도 비슷하죠. 일정 시간 참고 절제할 줄 알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유익이 돌아옵니다. 쑥과 마늘만 먹고 21일을 견딘 곰은 웅녀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인간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죠. 인간도 채소 과일식을 하면 기존의 상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몸 상태,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 길들여진 눈맛, 입맛의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료를 먼저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입장료는 싸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거저나 다름없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면 말기암에 걸려도 포기하지 못할 만큼 비싼 것입니다. 저를 믿고 딱 100일만 채소 과일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선 살이 빠지고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계속 하시면 1년쯤 후에는 참 입맛, 눈맛도 즐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가공식품이 주는 달콤함과 감칠맛은 부자연스럽고 몸에서도 잘 받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소식까지 하시면 금상첨화죠. 음식의 굴레에서 해방되는데 이 해방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모든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사는 일, 일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입니다. 좋은 걸 먹고 좋게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